자, 피터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이 지식의 형식이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58페이지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지식의 형식,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자, 피터스와 허스트는, 원래 이제 피터스가 이제 허스트라는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저 지식의 형식이라는 개념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식의 형식이라는 게 뭐냐? 그냥 가장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옛날 고대 그리스부터 이날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쳤던 교과목들, 이거를 지식의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가장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이 사람들은 지식의 형식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259페이지 보시면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들에 의하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지식의 형식이란 그 따옴표로 들어간 부분 있죠. 인간의 경험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분류해 놓은 것. 이게 지식의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논리학, 수학, 자연과학, 인간과학, 역사부터 도덕적 지식에 이르기까지 이런 게 다 지식의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경험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자, 과거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이날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방식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많은 것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고 있는 경험들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의 사람들도 뭔가 날씨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에 관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2000년 뒤에 우리도 오늘 매일매일 날씨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의 경험을 해요. 일종의 과학적인 경험, 공통적으로 한 과학적 경험이 있고, 또 2000년 전의 사람들도 뭔가 숫자에 관련된 경험을 했어요. 뭐 하나 둘 숫자를 세거나 뭐 아니면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뭐 이러려고 해도 뭔가 계산이 필요하니까 뭔가 숫자와 관련된 경험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2000년 뒤에 우리도 매일매일 뭔가 숫자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경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뭐 과학기술이 변하고 뭐 삶의 방식이 바뀌어도 여전히 뭔가 계속하고 있는 인간들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게 뭐가 있는가 분류해봤더니 그게 여전히 논리학이나 수학에 관한 경험, 자연과학의 경험, 혹은 도덕에 관한 경험, 뭐 예술에 관한 경험, 이거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이게 바로 지식의 형식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식의 형식은, 보시면은 이제 그 예가 나오는데, 그 동그라미 5번에 이렇게 동그라미 기억년 되겠어. 이런 지식의 형식은 여러 가지 유형이고, 각각의 유형마다 그 지식의 형식이 성립되는 혹은 증명되는 방식도 다 다르대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부터 시작해서 뭐 모가지가 슬픈 짐승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6번 보시면 삼각형은 내각의 합은 180도. 이건 수학적 지식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증명을 통해서, 논리적 증명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이 명제가 얼마나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을 하죠.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 과학적 지식에 속해요. 이건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고,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 이거는 도덕적 지식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도 옳고 그르냐는 건 뭔가 철학적인 어떤 증명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건 종교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거고,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이거는 미학적 지식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또 이런 종교나 미학적 지식은 수학적이거나 과학적 지식과는 좀 약간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지식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공통적인 경험들을 지식의 형식이고, 각 지식의 형식마다 그걸 증명하는 방식은 또 각 그 과목에 따라서 유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지식의 형식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 지식의 형식을 배워야만, 갖춰야만 아까 문명화된 삶의 형식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 이런 지식의 형식을 다 배워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문명화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이들이 얘기하는 이런 지식의 형식 개념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일단 뒤를 먼저 좀 봐주시면 262페이지에 먼저 위에 동그라미 2번, 1번, 2번, 3번 그쪽을 좀 먼저 볼게요. 이 지식의 형식 개념이 우리가 이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여기에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옛날 흔히 말하는 고대 그리스서부터 논리학, 수학 뭐 이런 것들은 그때도 중요한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과목들이 계속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고전, 교양, 교육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앞에 어떤 형식도야론. 형식도야론들은 왜 우리가 이런 과목을 왜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각각의 그런 과목을 배워야 너의 정신 능력이 개발되니까 필요하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형식도야론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고. 근데 이에 비해서 이 피터스와 이 허스트는 이제 바로 그런 옛날부터 중요하게 이었던 그 교과목, 학문,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왜 지식의 형식을 배워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의 형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학교에서 바로 이런 교과들을 여전히 배워야 된다.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삶의 형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과거 고대의 그 자유교육, 리버럴 에듀케이션 다시 나옵니다. 과거 고대의 그 자유교육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여전히 2000년대 이때도 옛날 그 2000년 전의 교과를 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다 현대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걸 재해석해 준 게 그래서 그런 리버럴 에듀케이션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잘 부활시킨 게 바로 이 지식의 형식 개념이다. 라는 평가를 받아요. 자, 그런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지식의 형식을 배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문명화된 삶의 형식이고 그걸 배워야 인간다운 삶을 배울 수 있으니까 배워야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근데 그래도 영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지식을 배워야 되는가? 이게 정말 나의 어떤 삶에 직접적으로 쓸모가 있거나 내지는 유용하다면 당연히 이거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모르면 마트 가서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정도 수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지식을 더 뛰어넘어서 많은 이제 학문적인 내용들을 이제 학교에서는 전달을 한다는 거죠. 또 과연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이들이 이제 나름 그 지식의 형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주장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걸 바로 선언적 정당화 논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왜 우리가 수학을 배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과학을 배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형식도야론자들은 그게 너의 정신 능력, 논리력이나 관찰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면 뒤나 이런 경험 중심 학자들에게 왜 우리가 이런 교과를 배워야 됩니까? 하면은 그것이 이제 너의 어떤 생활을 도와주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니까 이런 내용들 경험들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피터스와 허스트한테 가서 왜 우리가 지식의 형식을 배워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가 그런 질문을 떠올렸다는 것 자체가 그걸 배워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늑대 인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밀림에 버려져서 늑대와 같이 살아온 늑대 인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당연히 인간의 말도 할 줄 모르고 울부짖기만 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늑대 인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늑대 인간의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까요? 수학을 왜 배워야 되지? 과학을 왜 배워야 되지? 라는 질문이 그 늑대 인간 머릿속에서는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안 떠오르죠. 왜 안 떠오릅니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안 떠오르죠.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내 머릿속에 수학을 왜 배워야 되지? 과학을 왜 배워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 이유는 왜 떠오르는 겁니까? 그거를 배웠으니까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배워야 되는 이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의 주장인 거죠.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물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늑대처럼 울부짖으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살 거 아니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기본적으로 뭘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신체적인 발달은 둘째 치고 기본적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인간 사회에는 언어가 있으니까 글을 좀 쓸 줄 알아야 되고 또 살기 위해서 뭔가 좀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수학이 너무 싫어. 수학 안 배웠으면 좋겠어. 내가 본인의 개인의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형식은 내가 저거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배우고 배우고 싫다고 해서 안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국어가 너무 싫어. 국어 점수가 너무 낮아. 정말 나는 할 수 있으면 국어 안 배웠으면 좋겠어.
그게 가능합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말을 안 배운다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말을 못하게 되면 말을 안 배워서 한글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된다. 늑대 소년처럼 그렇게 된다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인간 사회에서 태어난 이상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언어를 알아야 되고 숫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도덕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알아야만 제대로 인간으로 살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르면은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지식의 형식은 개인의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과목을 이 학문을 좋아해 싫어해. 그러니까 난 이건 하고 싶고 저건 안 하고 싶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선험적 정당화라고 얘기했냐? 선험이란 말이 본디 가지고 태어난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선험적 정당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게 왜 중요한지 정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즉 지식의 형식은 이 지식의 형식 안에 이미 내재적으로 이게 왜 중요한지의 어떤 그 정당성이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가 그런 질문을 떠올렸던 것 자체가 상당히 인간다운 어떤 사고 활동인데 결국 그런 사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게 뭐냐? 그걸 배웠으니까 그런 사고 활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그런 질문을 떠올렸던 것 자체가 이 지식 형식을 배워야 되는 이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거칠게 말하면 그냥 닥치고 배우라는 거예요. 괜히 꼼수 부리지 말고 좀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결국 내가 싫다고 수학을 안 배우거나 내가 싫다고 국어를 안 배운다는 거는 그냥 늑대인간으로 살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험적 정당화란 거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거칠게 말씀을 드린 거고 선험적 정당화 261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4번에 선험적 정당화가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제 책에는 뭐라고 하냐면 선험적 정당화란 개인이 받아들이는가 아닌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정당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개인의 선호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정당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즉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혹은 내가 이거를 그래서 선택하고 싶으냐 아니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이미 이 지식 형식은 그 안에 이걸 꼭 배워야 되는 정당성이 이미 그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바로 선험적 정당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지식의 형식은 우리 삶의 전제 조건이에요. 인간 사회의 전제 조건이에요. 뭐, 한국 사회에 살건 아니면 미국 사회에 살건 어느 사회에 살건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살려면, 아까 했지만 말은 같이 할 줄 알아야 되고, 도덕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숫자나 이런 것들 셀 줄 알아야 되고, 이거는 모든 사회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는, 왜 그 중요성은 이미 그 안에, 지식의 형식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선험적 정당한 논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중 선험적 정당한 논의의 주장과 관련 없는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뭐였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지식이 얼마나 실용적인가, 유용적인가를 밝혀준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나 지식이 정말 얼마나 실용적으로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평생 내내 이런 지식이 안 쓰인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이걸 갖춰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조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262페이지 보시면은 자, 지식의 형식론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얘기한 거는 기존의 이제 리버럴 에듀케이션을 가장 현대적으로 잘 재해석하고 부활한 것. 이게 바로 이제 지식의 형식 개념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찬사를 보내요. 하지만 비판점도 있죠. 이들이 주장하는 이런 지식의 형식 개념에 이제 문제가 있다. 동그라미 5번에서 이제 첫째, 둘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지식의 형식론은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때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주지 교과들이 결국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교과의 가치, 특권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비판을 받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식의 형식이 왜 우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 선험적 정당화로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원래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고 개인의 선호와 관련 없는 거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정당성을 논의하는 게 그닥 논리적이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는 방식이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입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식의 형식을 배워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그냥 네가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 이유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걸 확 이렇게 틀어막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제 논리적인 설명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의 형식에 관한 논의는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